안녕하세요. 선비촌 사자소학 3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마지막 인성예절편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11회차부터 15회차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54쪽을 펴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울 11회차부터 15회차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11번째죠. 60갑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0갑자, 우리, 지금, 이 강의가 이제 녹화가 되고 있는 것이 2015년인데요. 바로 을미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태어난 학생들은, 양띠의, 띠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은 무슨 띠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것같이 우리가 연도별로 어떤 육갑을 지니고 있는지 연도를 한번 살펴보고요. 천천히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2015년도에 태어난 학생은 육갑은 이제 을미가 되겠죠. 그래서 1살, 이때 태어나서 1살이 되겠고요. 자, 지금 2015년이니까 을미년에 태어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띠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또 을미가 있죠. 자, 보이나요? 자, 2015년과 1955년에 태어난 사람이 같은 육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을미 이렇게 같은 육갑을 가지고 있는데 60해가 다 돌면 다시 똑같은 갑자 육갑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회갑이라고 해서 회갑 잔치를 하게 돼요. 같이 한번 써볼까요? 자, 갑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 우리 60갑자의 갑이 다시 되돌아올 해 해서 되돌아온다 라고 표현해서 61살의 생일을 회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61살 회갑보다 한 해 더 나아간 해 62살의 해는 뭐라고 했나요? 이 회갑에서 더 나아간 해를 진갑이라고 합니다. 진갑. 회갑에서 하나 더 나아갈 진을 써서 나아갔다, 나아갈 진갑 이렇게 쓰면 이제 62살의 생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어떤 해에 태어났는지 한번 세보면서 여러분이 태어난 60갑자는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가 회갑의 연도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진갑의 이제 해는 어떤 해인지를 한번 추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2번째 예절의 상식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우리 주위에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우리 한자가 쓰이게 되는데요. 이런 한자가 쓰이는 예절, 그런 상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기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여러분이 이제 잘하게 되면 성인이 되면 이제 많이 다니게 될 텐데요. 거기서 어떻게 이런 상식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식에 갔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것들이 이런 뭐 축결혼, 축화혼 이것도 결혼을 뜻하죠. 축성혼이라고도 하고 축성전, 뭐 하의 이렇게 해서 결혼을 축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결혼, 축화혼, 축서혼, 축성전 이런 거 모두 다 자주 사용하게 되는 그런 한자인데요. 우리 봉투에 이제 부조금을 낼 때 이제 결혼식에서 축결혼이라 써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내게 됩니다. 봉투에 같이 써서 내게 되는데요. 보통 요즘에는 한글로도 많이 쓰지만 한자로도 많이 표기를 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회가변, 우리 앞에서 배웠죠? 회갑 잔치를 회가변이라고 이르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부조를 할 때 축회갑, 뭐 축수연, 수연도 이제 회갑을 뜻하는 겁니다. 축희연도 이제 회갑을 뜻하는 거고요. 축의를 한다, 뭐 수의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회가면에서도 우리 축의금을 낼 때는 이렇게 봉투에 이렇게 축회갑, 뭐 축수연, 축희연이라고 쓴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상이 났을 때도 주의를 해서 봉투에 적어내는데요. 조의, 부의, 근조, 전의, 향촉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부조금에 봉투에 이렇게 적어서 부조를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칭호, 우리 편지나 어떤 서류를 적을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귀하를 제일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누구누구 귀하라고 하면 그 앞으로 편지를 붙인다 이렇게 되겠고요. 귀중이라고 했을 때는 단체에 보낼 때, 또 자하라고 했을 때는 공경해야 할 어른에게 쓸 때, 선생은 이제 은사나 사회적으로 이름난 분에게 쓸 때, 여사는 일반 부인에게, 대형은 인형 이런 것은 정다운 친한 사이일 때, 씨는 나이나 지위가 비슷한 사람에게 이렇게 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어떤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쓸 때 이런 것들을 알고 쓰면은 더 이제 예의가 예절에 맞게 바르게 쓸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관홍상제, 우리 관홍상제의 예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방례, 양례, 미축, 박사, 비품 이런 것도 사례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 상을 당했거나 우리 결혼을 했거나 이렇게 제사가 있거나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대소상이라는 것도 이제 상을 당하거나 이런 것인데 전의, 향전, 박의, 비품, 비의라고 해가지고 이런 문구를 사용한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협서라는 것은 이제 편지를 쓸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글을 쓸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평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가 되겠고요. 원서 제중이라고 쓰면 그 안에 원서가 들어있을 때, 직피라고 하면 손아래 사람의 경우 남에게 보이지 않게 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급, 화급이라고 쓰면 시급할 때 이런 표현을 적어두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우리 여러분의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을 챙겨드릴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1주년일 때는 지혼식, 2주년은 고혼식, 3주년은 과혼식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이제 30주년 진주혼식이라든지 50주년 제일 많이 봤을 금혼식, 또 25주년은 은혼식이라고 하는 거, 이 정도를 기억해 두시고 이런 것들을 그런 기념일에 사용을 하면은 더 이제 그 예절에 맞는, 그 예절 상식에 맞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 나이를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자, 이제 나이를 나타내는 호칭에 대한 것인데요. 이제 이것은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이제 선조 때부터 이제 이 파트에서는 이제 각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호칭을 하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우리 선대 때는 이 나이에 따라서 그 나이에 맞는 호칭을 정해놨다고 해요. 우리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2, 3세 때는 해제라고 해서 어린아이를 뜻하는 것이었고요. 이제 15세부터는 이제 지학이라고 해서 학문의 뜻지자를 써서 뜻을 두는 나이다. 그래서 학문의 뜻을 두는 나이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20세는 약관이라고 해서 어린이가 성인식을 통해 어른의 관을 쓰는 나이다. 관을 쓰는 나이다. 그래서 약관이라고 일렀고요. 30세는 이제 이립이라고 해서 뜻을 세우고 자립하는 나이가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혹이라고 해서 혹하는 것이 의혹이
없구나. 그래서 모든 사립 판단에 의혹이 없고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다 라고 해서 40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50세는 지천명이라고 이르는데요. 하늘이 내게 주신 명을 나는 나이다. 이렇게 하늘의 명을 알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60세는 이순이라고 해서 이제 귀자에 순할 순자를 써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이 거슬리게 듣지 않고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나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61세는 회갑이라고 해서 우리 배웠었죠. 60갑자를 모두 보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나이다. 이제 62세는 우리 배웠죠? 진갑이라고 해서 회갑보다 한 해 더 나아간 해다 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0세는 종심이라고 해서 종심 소유 불구라고 해서 이 문장에서 이제 종심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해도 그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종심 그 마음을 따를 종을 써서 그 마음을 따라가도 그것이 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 나이다 라고 해서 70세를 일컬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77세는 희수라고 해서 희자가 보면 우리 초서로 쓸 때 77처럼 써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희자를 희수라고 77세를 잃었다고 합니다. 이제 80세는 산수라고 해서 산자의 약자가 팔을 위에 쓰고 10을 아래에 쓴다고 해요. 팔을 위에 쓰고 10을 아래에 써서 80이죠. 그러면 두 개를 같이 하면 그래서 거기서 유래해서 산수라고 했고요. 82세는 이제 반수, 이제 88세는 미수, 90세는 졸수, 91세는 망백, 백을 바랄망, 바라본다, 망백, 99세는 백수, 그래서 99세 때의 생신에 100에서 1을 빼면 99세다, 즉 이제 백자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세를 상수, 그래서 사람의 수명을 상중하로 볼 때 최상의 수명을 뜻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4번째 인성예절편인데요. 조선시대 품계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시대 품계표를 보면은 제일 밑에 보면 중요 용어 해설이라고 적혀 있죠? 먼저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실생활에서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는 분명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제 옛날 사극이라든지 그것과 관련된 뭐 영상이라든지 뭐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 용어 해설을 보면 이제 내직, 외직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관직을 하는 사람들이 내직과 외직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직은 이제 중앙에 있는 중요한 그런 관직을 말하는 거고, 외직은 이제 각 도에 지방에 있는 관찰사, 부윤, 목사, 혈령, 현감을 뜻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또 뭐 음직이라고 했을 때는 과거를 거치지 않고 조상의 공덕으로 받은 벼슬을 음직이라고 불렀고요. 이제 외명부 많이 들어봤죠. 외명부는 이제 왕족 및 문무관의 처가 부직에 조차받던 봉작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사나 생원 같은 것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제 과거의 속과를 합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과를 합격하는 것은 과거 급제를, 대과는 과거 급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서원, 서당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어떻게 다를까? 서원은 사립학교고 서당은 사설 학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균관이라는 것은 이제 이제 옛날에는 대학교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균관 대학교. 그래서 국립대학으로서 진사와 생원이 공부를 하던 곳을 일컫는 것이라고 하고요. 이제 향교라는 것은 지방의 국립고등학교를 일컫는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표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뭐 당상관, 당하관, 이제 상, 하 이렇게 나눠져 있고, 참상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정품, 종품, 정품, 종품 이렇게, 정일품, 종일품, 정이품, 종일품 이렇게 다 나눠져, 품계가 다 나눠져 있는 것이 보이죠? 중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도 뭐 세부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외명부 아까 봤죠? 외명부, 외직, 뭐 내직, 종친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15회차 선비의 하루입니다. 우리 교재 158쪽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에 있는 소수서원 선비촌의 자료를 참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이제 선비들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비들은 보통 9시에 취침을 해서 2시에 일어나는, 매우 일찍 일어나죠. 지금과는 다른데 예전에는 이렇게 일찍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9시에 수면을 취해서 2시에 일어나서 기상을 해서 아이디어 그런 생각 같은 것을 이제 글로 적어보고 자기의 그런 맑은 정신으로 글을 적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사당에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그 다음에 잠시 독서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녀들의 공부를 시키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독서를 또 사색을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다시 독서하는 시간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손님을 접대하거나 뭐 독서를 하거나 이런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점심때 다시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우리 집안 일꾼들이 잘 일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12시가 되면 독서를 하거나 뭐 친지에게 문안 편지를 쓰거나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간단히 또 독서하는 시간을 보내고 뭐 생각하거나 여가를 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도 또 다시 독서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5시쯤에 부모님에게 인사를 다시 드리고 일꾼들이 잘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자녀들의 숙제를 검사하고 집안을 전체적으로 둘러보거나 자녀를 복습을 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잠들기 전에 다시 간단히 독서나 사색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이 독서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이런 시간을 가지고 또 부모님이나 자녀, 집안을 다스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비처럼 이렇게 열심히 독서를 하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선비들의 기운을 이어받는다 생각해서 조금 더 한자를 열심히 공부를 해본다면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교재에 있는 한자들 모두 다 익히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우리 이제 선비촌 사자소학 교재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이 마지막 강의까지 듣느라 너무너무 우선 수고하셨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자수학을 배워보니까 그렇게 한자가 어려운 한자만 있는 책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복습을 열심히 하시고 익힌 한자도 많으시겠지만 이 강의가 모두 끝나고 나서도 스스로 여러 번 다시 한번 이 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이 이 책에 있는 한자뿐만이 아니라 그런 한문 문장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용까지도 모두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열심히 한자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앞으로도 열심히 한자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다면 꼭 만났으면 좋겠네요.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